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0번째 페이지. 원소들이 화학결합으로 하나가 되듯 잡지사 애청자들과 함께할 때 더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우리 애청자들과의 케미스트리, 이런 표현.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또 그렇게 이런 됐군요. 멘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곽 작가님도 앞으로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네. 청취율 조사 전화다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강민의 잡지사입니다. 예. 그렇지, 전화니까 뭐 표정은 무표정해도 상관없긴 한데. 표정 좀 밝게 하셨나요? 이게 모범. 이강민의 잡지사예요. 그러면 더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예,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잡지사가 이제 3년째를 향해 가는데 이강인의 뭐 출판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좀 입에 좀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민의 잡지사 한번 되뇌고 시작하세요.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런 복장을 입은 데는 이유가 있죠.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 원소 오픈 타임인 주기율표. 어느덧 42번째 원소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대단하네요. 자, 오늘의 원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원소 몰리브덴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었죠. 요즘에는 영어식으로 몰리브데넘이라고도 더 많이 말하고 있는 몰리브데넘입니다. 저는 몰리브데넘도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몰리브덴이라고 옛날에 많이 쓸 때는 우리나라에서 몰리브덴을 의외로 많이 쓰고 우리 라디오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몰리브덴이 생산된 적도 몰리브덴이 광산에서 좀 나왔던 적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간간히 화제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거는 뭐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화학 관련된 그런 업종에서 일할 때는 그러니까 저하고 일했던 그 회사에만 그런 말이 쓰이던 걸 수도 있는데 몰리브덴을 줄여서 몰리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아, 몰리. 편하다. 몰리 약간 좀 뭐라 사람 이름 같기도 하잖아요. 홀리 몰리. 저기 뭐죠?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에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몰리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왠지 뭐 데미무어의 젊은 시절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할 만한 몰리. 그런 이름으로 몰리브데넘을 몰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몰리브덴으로 친숙하실 것이고 최근에는 몰리브데넘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그 원소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몰리브데넘은 언제 처음 발견된 원소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이제 제철 제강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철, 뭐 금속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리브덴이라는 재료를 이 철을 좀 더 성능이 좋게 하기 위해서 혼합해서 쓰는 용도 그런 용도로 현대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느냐? 진짜 몰리브덴이라는 이 물질이 진짜 이름이 진짜 이상한 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소 중에서 이름 거의 제일 이상한 거 거의 뭐 1, 2위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몰리브덴이란 말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로 몰리브덴이란 말이 원래 몰리브도스 뭐 이런 말에서 온 변형된 말인데 그리스어로 몰리브도스가 무슨 말이냐면 황당하죠. 납이라는 뜻입니다. 납? 납이라는 원소가 따로 있는데 그렇지. 그리스어로 납이라고 부르는 게 원소 이름에서는 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몰리브덴이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완전 이상한 이야기죠. 이거 진짜 어떻게 이름이 이따위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느냐? 옛날에 사람들이 광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하고 광산에서 캔 갖가지 돌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할 때 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돌하고 겉모습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돌을 가지고 납 들어있는 것 같은 돌이다. 납스러운 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의 그 몰리브도스 그거를 활용해서 몰리브데나이트라고 불렀어요. 아, 몰리브데나이트. 장부나이트처럼. 장부나이트처럼. 광물은 끝에 뭐뭐 나이트로 끝나는 게 많으니까 몰리브데나이트라고 불렀어요. 몰리브데나이트라고 부르던 납스러운 돌 이렇게 부르던 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그 성분과 내용을 연구해 본 학자 중에 18세기 말에 활동했던 셸레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셸레라는 학자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납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 몰리브데나이트에 들어있는 이 주성분 특이한 성분 이거는 납이 아니라 다른 금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 셸레가 몰리브데나이트에 뭔가 새로운 원소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거의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셸레의 동료라고 할까요, 친구라고 할까요, 같은 업계에서 활동을 하던
엘름이라는 사람이 엘름. 엘름이라는 사람이 그 미지의 원소를 몰리브데나이트에서 실제로 순수하게 추출해서 분리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이거 봐라 분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새로운 원소 맞지 않느냐. 예. 이거를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 이름은 뭐 몰리브데나이트에서 나왔다니까 몰리브덴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몰리브덴이라는 이름이 붙는 그런 사연을 통해서 탄생한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그런 원소입니다. 그렇군요. 셸레하고 엘름 이 두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스웨덴.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 스웨덴 사람입니다. 아 비소편에 나온 셸레 그린 그 셸레인가요? 이 셸레가 윌리엄 카를 셸레일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다른 셸레인가? 동일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가 필요한데. 네. 이거 맞다고 하는데요? 맞겠죠. 예. 망간 염소도 발견한 사람. 맞습니다. 예. 오 훌륭한 분이. 네네. 셸레 스웨덴 화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이름 알려지신 분인데 결정적으로 이 몰리브덴 발견에 공을 세운 분은 셸레의 친구 엘름. 정말 스웨덴을 빛낸 10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해도 될 정도예요 지금. 새해에는 정말 대사관 측에서 좀 연락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또 이게 우리 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원소 오퍼너 타임 주기율표 우리 주기율표 시간 진행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CBS 방송국에 우리 김현정 선생님 시간에 저기 뭐죠? 그 아이돌 가수 한이 뭐 이런 분들 네 분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화제가 되고 굉장히 분위기가 밝았던 우리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나운서 이가민 아나운서님께서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되게 정말 매우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회사에 가장 섭섭했어요 입사일에. 우리가 정말로 이 스웨덴에 대해서 뭔가 잘 풀려가지고 스웨덴 대사님 모시고 약간 아바와 함께 우리가 같이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바 그분들 지금 다 잘 계시나요? 계시지 않을까요? 잘 계시죠. 많이 우리 좀 해보면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 있는 K-팝 그룹도 왔다 간 그런 방송국의 스튜디오다. 요 스튜디오다. 우리가 어떤 세대를 아우르는 면에서 우리 스웨덴의 아바 선생님께서 와 주시면 우리 얼마나 진짜 머니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모시려면 머니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내한 공연이나 이런 거 혹시 하신다면 그 참에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내한 공연하러 들러서 어디에 와 주셔야 되겠어요. 스웨덴에서 여기서. 한국에 오셔서 어느 방송에 나와 주셔야겠어요. 타마니님이 오셨던 요것만큼 정말 그렇습니다. 대사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몰리브데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몰리브데넘이 다재다능한 금속이다. 뭐 검은 황금이다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특징과 활용도가 있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돈 되는 쪽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철하고 섞어가지고 합금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몰리브덴만 철에다가 무작정 탄다고 해가지고 철이 뭐 튼튼해진다 이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지금 뭘 섞으면 철이 튼튼해진다 이런 걸로 이야기한 금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조합을 하면서 몰리브덴을도 살짝 뭔가 약간 양념을 하나 더 하듯이 뭔가 허브를 약간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몰리브덴을 적정한 양을 넣어주면 철의 성질이 더 좋아지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쓰이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몰리브덴을 그렇게 적당한 철합금에다가 살짝 넣었을 경우에 철이 어떤 식으로 더 강해지냐면 철이 뭐 대장간 나오는 그런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철을 이렇게 막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막 두들겨가지고 철 모양을 막 바꾸고 이렇게 해갖고 막 대장간에서 뭐 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철이라는 게 온도를 높이면 완전히 녹기 이전에도 성이 약해지는 잘 휘어지고 구부러지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 합금에다가 몰리브덴을 적당한 양을 타주면 이게 좀 뜨겁게 되어서라도 이 강도를 잃지 않고 잘 견디게 되는 그런 특징을 줄 수가 있어서 그 무쇠 단계 아닌가요? 그때 설명하신? 무쇠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바스라지지 않으면서도 이 휘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그런 성질을 몰리브덴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좀 쓰입니다. 이거를 좀 재미있게 사용되는 용도, 좀 특수하게 사용되는 용도지만 좀 많이 알려진 이 용도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좀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무기 중에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는 이게 제일 좋다. 이거는 한국 무기가 한국제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느 제품보다도 제일 좋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무기로 K9, K9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주포가 있습니다. K9 이거 우리 김영진 기자님 요즘 국방 이쪽 안 한다고 하셨나요? 출입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옮기셨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은 사후 관계는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옛 기억을 더 살려서 되게 좋아하시네 김영진 기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정치부로 갔네. 자주포 같은 경우에 뭐 정치 국방위원회 좀 이런 거 취재하시다가 정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기도 하군요. 자주포라는 게 이제 대포거든요. 대포인데 대포가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 이동할 때는 뭐 트럭에다가 싣고 이동하고 아니면 뭐 말이 끌고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대포가 스스로 이동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대포를 자동차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자. 아니면 탱크처럼 생긴 그 바퀴 무한궤도 위에다가 대포를다가 옮겨 놓으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동해가지고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대포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이름이 자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포다라고 해서 이제 자주포인 것이거든요. 근데 자주포 중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자주포보다도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제일 성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한 50% 정도 이 K9 자주포가 그 정도예요?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 형국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독일제 자주포 중에 최신형 자주포가 K9보다 성능이 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K9 자주포가 그 독일제 자주포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독일제 자주포가 성능이 조금 뛰어나더라도 그 돈으로 K9 자주포 2대 사놓으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성능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자주포 같은 경우에 안에다가 대포를 알을 넣어가지고 포탄을 넣어가지고 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화약을 엄청나게 터뜨려가지고 포탄을 날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그 용도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포탄을 쏘면 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날아가냐면 한 40km 날아가거든요. 40km면 보자 서울에서 쏘면 한 뭐 거의 한 천안까지 날아가려나? 하여튼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서울 시내에서 쏘면 인천 공항 정도까지도 뭐 거뜬히 날아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리를 한참 초월하는 아주 먼 거리까지 폭약을 터뜨려가지고 포탄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화약이 엄청나게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견디다 보면 그거를 계속 포의 몸체가 느끼다 보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포신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 포의 몸체, 포신이라고 하죠. 포의 몸체가 망가지기가 쉬운데 그 열기, 그 충격 때문에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포신을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더군다나 포의 성능은 대포를 빨리 많이 쓰면 많이 쓸 수 있을수록 좋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K9 같은 경우에는 빨리 쏠 때는 한 5초에 한 발씩 쏠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꽝.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꽝. 이 정도 속도로 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쏠 수 있는 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충격과 열기도 많이 받거든요. 더군다나 이 K9 포의 이 지름 구경이라고 하죠. 이 포의 포탄 들어가는 굵기가 한 155mm 정도 됩니다. 15.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뼘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굵은 크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로 155mm 미터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미국이든 어디든 다 155mm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를 무슨 7.1인치 뭐 이딴 식으로 바꿔서 쓰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제가 그 미터법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도 미터법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보다 좀 덜 쓰는 거예요. 미터법 없이는 현대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나라든 미터법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다만 늦었을 뿐이에요. 미국의 상징인 미군에서도 대포는 155mm 대포로 155mm라고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쏘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경은 155mm 한 뼘 정도인데 포신의 길이 대포의 길쭉한 길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K9 같은 경우에 한 8m 넘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잘못하면 휘어질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에서 빵빵 포를 쏘면서 달고 대다 보면 잘못하면 포신이 휘어질 수 있잖아요. 진짜 길고 얇은 건데. 생각해보세요. 포신이 조금만 휘어져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포탄이 날아가다가 똑바로 못 날아가고 안에서 껴버려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난리 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서 약간만 휘어지면 이게 40km는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떨어질 거 아니에요. 휘어져가지고 각도가 약간이라도 비틀리게 되면. 그래서 포신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원 쪽에 있는 공장에서 요 포신 요 제품을 이 철 재료를 생산을 해가지고 요 동그란 요 포의 몸체를 만드는데 그거 만들 때
니켈, 크로미움, 바나디움 그리고 강철하고 함께 다 배운 거다. 몰리브데넘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하나만 더 아,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네네. 구경 15.5cm는 정확하셨는데 네. 천안까지의 거리는 100km. 아,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예. 네, 최근에 근데 K9 성능 개량 사업을 하면서 네. 안에 포탄을 더 개량해가지고 네. 80km에서 100km까지 날아가게 하자 뭐 이런 것까지 요즘 제한되고 있거든요. 천안도 멀지 않았다. 네, 우리 근데 그쪽으로 쏘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다. 멀지 않았다고 하시면 곤란하고요. 가능하다. 예. 네. 예. 하나만 이제 하나만. 관련해서 추가로 예. 말씀드리면 예. 지금 K9이 세계 최강인데 한때 여기서 한때라는 건 한 1960년대 정도에 스웨덴.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진짜? 만들던 나라가 진짜 스웨덴.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군사력도 금속 관련 강해. 기술이 이렇게 발달돼 있고 예. 스웨덴 중장비는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중장비들은 스웨덴제가 지금도 유명하고 네. 우리나라 중장비를 만들면서 스웨덴 금속을 사다가 쓰는 경우 우리 저기 스테인리스가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웨덴 우리 포클레인이 그거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장비 만들 때 그 금속 재료는 스웨덴제를 사다가 쓰는 일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21세기 돼가지고 만들던 그런 좋은 포 몸체 만드는 기술을 네. 스웨덴은 60년대, 70년대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도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스웨덴은 1960년대에 반드카논 같은 굉장히 좋은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카논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나라 대포는 뭐 5초에 한 발씩 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거보다 더 빨리 쏠 수 있습니다. 더 빨랐다고. 60년대 70년대? 제품인데 한 네. 2, 3초에 한 발씩 거의 쓸 수 있었던 것 스웨덴 같아요. 진짜 뭐 어떤 나라야? 엄청나게 빨리 쏠 수 있는 그런 대포를 만드는 거를 60년대에 성공시켜가지고 자주포를 만들어서 그때 거의 뭐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하면서 스웨덴 군의 어떤 그 자부심이 대단했을 만한 제품인데 네. 이게 문제가 뭐였느냐.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죠. 네. 1960년대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거를 만드는 관리하는 기술은 너무 발달 못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났어. 근데 가격이 비싸고 고장이 잘 나면 이거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는 게 군산 무기인데 이게 뭐 어떤 뭐 쇼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군산 무기라는 거는. 뭐 저기 실전에서 훈련할 때 아주 잘 되더라도 실전에서 갑자기 고장나서 못 쓴다 이러면 말짱 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무기였는데 와.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저물어가는 무기. 지금은 뭐 반드카논이 뭐 이 좋은 무기다 이런 식으로 평하지 않고 요즘은 어떤 무기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K9이 다 좋다고 합니다. 한 세대를 앞섰나 보네.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완전 따라잡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주포 이거 우리하고 직접 지금 몰리브덴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 이야기인데 김영준 불러야 돼. 한때는 이제 자주포라는 게 이제 대포를 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기능은. 예. 그래서 한때는 뭐 자주포가 그렇게까지 좋은 뭐 첨단 무기냐라는 약간 그런 시각도 약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 뭐 10여 년 전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래 뭐 좋은 있어야 되는 무기 기본 무기긴 한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첨단 무기냐 하면 막 뭐 전투기 뭐 아니면 무슨 뭐 헬리콥터 탱크 이런 게 첨단 무기지 약간 그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첨단 무기라고 했던 뭐 전투기라든가 헬리콥터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게 의외로 좀 그렇게 활발하게 쓸 수가 없고 지상에서 싼값에 사용할 수 있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하고 오히려 구식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멀리서 대포를 계속 쏴주는 게 오히려 굉장히 더 유용한 뭐 올디스 봇 구디스라고 이게 이상한 표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옛날 무기가 오히려 더 믿음직한 경우가 많구나라고 해서 이런 포류의 인기가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주포의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참 이게 스웨덴 사람들은 이거는 참 요즘 이거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평탄하겠네. 스웨덴 바로 옆에 노르웨이 있잖아요. 노르웨이 또 스웨덴 반대쪽 동쪽으로 바로 옆에 핀란드 있잖아요. 핀란드군 노르웨이군 다 K9을 사갔습니다. 스웨덴이 옆에 있는데 스웨덴 바로 옆에 스웨덴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나라에서 스웨덴 포를 아주 뛰어난 포라고 평가했을 거거든요. 최근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서도 다 한국의 자주포 K9을 몰리브덴이 듬뿍 들어간 한국의 자주포를 사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스웨덴을 젖히고 나간 그런 종목이다. 제2의 말매의 눈물이다. 근데 스웨덴이 아직도 금속을 이런 특수 금속을 잘 만드는 철 제품을 튼튼한 재료를 만드는 기술은 아직도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자주포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한테 따라잡힌 정도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몰리브데넘이 세계적으로 매장량은 좀 풍부한 편인가요?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중국, 미국 뭐 이런 데 많이 있고요. 세계 네. 최대의 매장지는 아마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생산하기는 아마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몰리브데넘이 좀 많이 생산되는 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남아메리카산 몰리브데넘을 좀 수입을 많이 하는 편인 걸로 전통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뭐 페루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몰리브데넘을 수입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크로뮴 뭐 이런 거 할 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칠레나 페루에서 몰리브데넘 자체를 수입하지 않고 네. 몰리브데넘이 박혀 있는 그 돌 있죠. 예. 광산에서 캔 돌. 원석. 그거를 바로 수입해 와가지고 예. 그 돌에서 몰리브데넘을 순수하게 뽑아내는 네. 재련 과정. 네. 그거는 국내에서 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그래.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몰리브데넘을 써가지고 뭐 중장 비용이나 대포 만드는 용도로 몰리브데넘을 첨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 사용처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칠레에서 몰리브데넘 완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들여와도 되지만 우리나라가 기술이 조금만 더 좋다면 칠레에서 페루에서 몰리브데넘이 든 돌을 가져와가지고 예. 거기서 몰리브데넘을 꺼내는 순수하게 빼내는 재련 작업은 국내에서 해서 네. 국내에 있는 사용자한테 판매를 하는 것도 비용 전체적인 절감. 공급망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특별히 어디 물건이 뭐 어디 삥 돌아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몰리브데넘을 뽑아내는 이 재련 공장이 2000년대 중반 후반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여수에 생겼습니다. 여수예요. 네, 그래서 여수에서 어. 여수에 있는 항구로 남아메리카에서 네. 약간 뭔가 삼바 리듬, 살사 리듬에 맞춰가지고 살사 또 리듬이 있나요? 하여튼 맞춰가지고 몰리브덴이 든 돌이 오면 왔다. 예. 몰리브덴이 든 돌에서 몰리브덴만 추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우리의 셸레 옐름 이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먼저 쉽게 발견했을 수도 그럴 수 있겠죠. 있죠. 대량으로 예. 뽑아내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막 뭐 그거를 돌에서 나온 성분을 막 한참 동안 막 태우고 막 이런 공정도 있고 그래서 뭐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몰리브데넘을 지금 뽑아내는 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순조롭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쓸 만큼 쓰고 다시 그 순수한 몰리브데넘이 뽑은 많이 거? 나오면 예. 많이 나오면 그걸 또 딴 나라에서 쓰고 싶으면 팔아도 되잖아요. 수출. 예. 예를 들어서 페루에서 몰리브데넘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만이나 뭐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로 보내도 되잖아요. 가까운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이 몰리브데넘 뽑아내는 공장에서 수출만 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 합니다. 이 회사 금타 산업훈장 뭐 이런 것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이 회사가 원래는 여수에 있는 회사? 예. 여수에 있는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 원래는 약간 공단, 공기업 약간 이런 쪽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세운 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0년대 후반에. 근데 이 공단인지 거기가 아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팔았습니다. 딴 회사에. 예. 근데 어느 회사에서 요거를 사갔는지 아십니까? 어느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 집단에서 이 몰리브데넘 뽑아내는 회사를 우리나라 사갔느냐? 기업인가요? 그렇죠. 어. 사갔느냐? 예. 아까 그 K9 그 대포 몸체 만드는 그 회사 있죠. 예, 예. 거기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그 기업 그룹에서 요 몰리브데넘 추출하는 요 공장을 딱 사갔습니다. 그게 이니셜이 H? 그 이니셜이 S. SS. 예, 사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자기가 쓸 몰리브덴은 S. 자기가 만들어서 쓴다. 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약간 딱 구도를 딱 만들어낸 거죠. 여수에서 페루에서 가져와서 여수에서 몰리브덴을 뽑아내면 뽑고. 창원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자주포 포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대단하네요. 그런 모양이 갖춰졌죠. 우리 광산도 남아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포항소에 말씀드렸는데 네. 포항 바로 근처에 경상북도 영덕에도 광산이 지금 뭐 운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야기 좀 되고 있는 거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몰리브데넘이 은근히 묻혀 있는 데들이 좀 있어서 뭐 제천에 광산이 뭐 가동될 수 있다, 운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무슨 텅스텐 광산에 몰리브덴도 좀 같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뽑아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제 광산 같은 경우에는 품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돌 속에 몰리브데넘이 도대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돌 속에 몰리브데넘이 한 10%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처리해 가면 몰리브데넘이 뚝뚝 떨어지겠네.
그러면 야 조금만 캐내도 돈 된다. 최선성이 있죠. 라고 하면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몰리브데늄이 아주 많이 묻혀 있는데 너무 깊이 묻혀 있고 몰리브데늄이 묻혀 있는 농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그거 다 녹여서 몰리브데늄 걸러내다 보면 그거 얼마 안 돼가지고 비용 너무 많이 든다. 적자. 라고 하면 적자다라고 하면 몰리브데늄이 많이 묻혀 있는 게 뻔히 보인다고 하더라도 못 캐내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채산성 문제 때문에 몰리브데늄이 꽤 묻혀 있는 편인데도 개발된 곳은 많지는 않은데 있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국제적으로 몰리브데늄 가격이 어떤 이유로 확 치솟는다라고 하면 뭐 하나 둘 다시 개발이 되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K9이 더 많이 팔리고 이러면 또 모르겠네요. 네,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몰리브데넘이 산업에서 쓰이는 것 외에 네네. 식물이 잘 자랐는데도 필요한 원소라.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이발하고 오셔서 더 귀여우시네요. 이거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거. 네네네. 네, 우리 저기 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심지어 세균도 몸을 이루고 있는 주 성분은 이제 단백질이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가 탄소, 산소, 수소 이런 거 말고 질소가 있다라는 말씀드린 거 질소편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모여서 붙어 있는 게 단백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미노산이라고 할 때 이 아미노라는 말 자체가 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물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질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 덩어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지방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안에 질소가 없습니다.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네. 질소가 들어있는 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질소의 관계가 되게 큰 건데 네. 질소가 근데 단백질이 몸을 이루는 근육 뭐 이런 거의 주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소가 있는 단백질이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든 세균이든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질소를 흡수를 해야지 동물이든 식물이든 막 자라날 수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데 우리 질소 편할 때 이거 말씀드렸어요. 공기에서 제일 많은 성분이 질소 기체인데 네. 그 질소 성분은 이 생물이 빨아들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질소 원소들이 질소 원자들이 자기들끼리 두 개씩 찰싹 달라붙어서 삼중결합이라는 그런 화학적인 결합의 상태로 굉장히 안 떨어지는 분해가 안 되는 상태로 자기들끼리만 꽁꽁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해체해 가지고 생물이 빨아들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용도로 재조립을 하는데 쓸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꽉꽉 붙어 있는 게 공기 중에 질소 기체다. 이런 말씀 드린 게 기억이 안 나시는 눈빛일까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를 해체를 해가지고 내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재조립하는 용도로 써야지라고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 기체를 해체를 하려고 하면 질소가 내가 질소냐라고 하면서 이런 것만 기억나. 언제 이런 거 기억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질소냐만 기억나지. 그래서 질소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는 그게 해체가 돼가지고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물질의 원료로 잘 쓰이지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네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 질소편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독일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훨씬 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노벨상도 받게 되었고 그 암모니아를 식량난도 이용해서 해결하고 각종 비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서 식량난이 해결됐다 이런 거 말씀드렸던. 하지만 세계대전 때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프리츠 하버가 이 기법을 개발해내기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뭔가 분해가 되고 해체가 돼가지고 암모니아라든가 요소라든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로 변환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버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생물이 세상에 살 수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가 어떻게 분해가 돼가지고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번개가 칠 때 그 번개의 어마어마한 전기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좀 그렇게 변화하는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질소 시간에 제가 슬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르는 땅에 살고 있는 몇몇 종류의 세균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생물과 자기가 똑똑하다고 뛰어났다고 자랑하는 수많은 지능이 뛰어난 놀라운 생물들이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잘것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들 중에 예.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입을 해가지고 네. 그걸로 이런 생물의 그래, 몸 그래, 속에서 그래.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남세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세균은 산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좋은 말씀하시는 게 예. 진짜 이 세균의 세계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예. 남세균 중에도 질소 고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질소 대단하네. 고정 세균이면서 동시에 남세균인 것들도 있습니다. 산소도 세상에는. 하고 질소도 진짜 끝내주죠. 예. 이거 무슨 뭐 비료용으로 개발된 생물이야 뭐야?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질소 고정 세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비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세균들이 땅에는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예. 왜냐하면 하버가 개발한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해서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은 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높은 압력과 열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공장을 연료를 많이 이용해서 돌려야지 암모니아가 쩔쩔쩔쩔 겨우 생기는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공기 중에 자연에 사는 세균들이 그 땅을 자기가 비록하게 만드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흡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 세균 잘 자라라고 뭐 석유를 뿌려준다든가 귀엽다. 전기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세균은 석유도 없고 전기도 없지만 그냥 대충 세균이 살면서 뭐 크게 뭐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균이 대단하다. 세균 진짜. 따위가 그냥 살면서 별 대단찮게 그냥 뭐 까짓거 뭐 이렇게 살면서 그냥 그 엄청난 기계를 돌려서 야만 해낼 수 있는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같이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반응을 세균들은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 많이 짓는 그런 곡식 중에서는 콩을 기를 때 콩 주변에서 자라나는 세균 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콩은 콩 뿌리에 혹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콩의 뿌리에 혹에서 자라나는 세균 중에서 이런 작용을 하는 세균들이 좀 많은데 그거는 뭐 뿌리혹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고정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세균 중에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게 뿌리혹 박테리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 세균은 공짜로 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뭐 뿌려온 세균한테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게 안 힘들다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겉보기에는 별로 고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서 막 이런 암모니아 같은 그런 비료 성분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오랫동안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이 세균은 무슨 놀라운 힘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해내느냐. 알아낼 수 있나? 만약에 이거를 알아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따라할 수 있다면 공장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프리츠 하버의 그 업적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프리츠 하버는 온갖 에너지를 총동원해가지고 겨우 암모니아 쫄쫄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이거 자동이야 이건 아무 필요 없어. 뭐 혹시 모르죠. 뭐 빛을 받아가지고 뭐 광합성식으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세균처럼 풀어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얼마나 더 싼 값에 비료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감도 못 잡고 있나요?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아가지고 살펴보니까 이런 질소 고정 세균의 많은 세균들이 안에 특별한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해체 재조립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 효소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그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효소도 다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질소, 산소, 수소, 뭐 탄소 이런 걸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근데 보통 특이한 효소는 질소, 산소, 수소 뭐 이런 걸로 쭉 돼 있다가 딴 특이한 물질이 한두 개 조금 박혀 있어요. 아주 극미량. 뭐가 박혀 있겠습니까? 몰리브덴이 박혀 있는 몰리브덴이. 몰리브데넘이 박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저절로 이게 프리츠 하버가 인공적으로 비료 만드는 방법 개발하기 전에 땅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비옥해지잖아요. 땅을 쉬면 지력이 회복된다, 비옥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세균들이 몰리브덴이 살짝 들어있는 특이한 자기 몸속에 있는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알아냈어요. 요거를 대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진짜 세상 이건 노벨상이다. 노벨상 무조건이지. 세상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 멀리 보는 사람들은 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근데 이것도 진짜 꿈은 아닌 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인 게 최근에 우리나라 이 조선업계, 배 만드는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열쇠말 키워드로 어떤 게 있냐면 배가 돌아다니면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배가 움직이니까 네.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후 변화에도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뿐만 아니고 석유를 태우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오염 물질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요즘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를 개발해 보자라고 하면 뭘 먼저 떠올리겠어요? 수소, 뭐 수소라든가 또 뭐 떠올릴 수 있겠어요? 전기. 전기차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수소차, 전기차 생각할 수 있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배는 물에 떠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터리를 너무 많이 설치를 하면 배를 물에 띄울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가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네. 더군다나 네. 자동차는 우리가 한 4,500km 가고 다시 주유한다 그렇지. 혹은 충전한다라고 하면 괜찮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배는 500km 간 다음에 줄 수가 없죠. 다시 예. 충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고 어디 바다 한가운데서 500km 간다면 어디서 충전을 합니까? 몇 시간 동안 또 충전을 합니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중간에.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도 인공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예.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가는데 예, 예. 500km마다 충전소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 500km는 안 되지. 그러면 그 충전소에 전기를 충전해 주는 그거는 또 어디다가 설치를 그렇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는 전기로 운행하기가 도전은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배 위주로. 아 그래요. 근데 큰 배를 전기로 운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비료를 비료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흙바닥에 막 밭에다가 막 논에다가 막 뿌리는 게 비료잖아요. 예. 비료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료의 원료가 되는 네. 암모니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많이 거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암모니아 수송선 하면 엄청나게 큰 배를 네. 100m, 200만 미터짜리 배에다가 네. 암모니아만 꽉꽉 채워가지고 네. 막 산더미처럼 큰 배를 암모니아 배달 왔어요 이러면서 막 대서양을 태평양을 인도양을 막 돌아다닙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어떤 성질이 있느냐? 불 붙이면 타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배에서 네. 그 암모니아를 그대로 꺼내가지고 네. 배를 움직이는 연료로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그 질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거든요. 네네. 탄소가 없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아무리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어차피 암모니아 싣고 다니는 배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암모니아 뭐 팔 거는 팔고 좀 남겨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데서 좀 사용하자. 암모니아 태우면 잘 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런 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를 아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를 암모니아 추진선이라고 하는데 예. 기술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암모니아로 운반하는 배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도 있어야지 잘 만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배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중국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1위였던 적도 있었는데 중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거든요. 야. 중국이 세계적으로 한 배를 70 정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2-30 정도 만듭니다. 세계에 배 만드는 나라 거의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몰랐어. 네. 중국하고 한국 합치면 90% 넘어갑니다. 이 정도라고. 세계 3위가 일본인데 일본이 한 3-4%도 못할 때가 많아. 3-4% 할까? 대단하다. 5%도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일본이. 그래서 세계의 배는 다 한국하고 중국이 다 만들거든요. 근데 중국이 계속해서 물량이 키우고 70%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로 도전해 볼까라고 할 때 기술력 있는 배로 해야지 중국 배 산업을 중국 조선업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 할 만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계 해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배가 돌아다닐 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네. 배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이산화탄소 이제부터 안 내뿜으면서 배가 다 다니게 해라. 네. 이렇게 하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죽으나 사나 바꿔야 되는데. 뭘로라도 이산화탄소를 안 배출시키는 연료로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데 네. 전기는 단거리 위에는 너무 어렵고 예. 그럼 답이 뭐냐라고 하다 보면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 하나 거의 실용화된 게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네.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쓴다는 발상이 이미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이 세균에 몰리브덴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무한 생산해내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자동차도 암모니아로 타고 다니고 뭐 발전기도 암모니아로 돌리고 무슨 뭐 집안에서 난방도 암모니아로 하고 예. 뭐 별의별 걸 다 암모니아로 다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암모니아 경제의 시대가 올 수 있다. 그게 이 세균의 지혜를 우리가 빌릴 수만 있으면 예. 당장이라도 올 수 있다. 야. 그럼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서 해방될지도 모른다. 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핵심의 몰리브덴 원이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너무 놀랍다. 그 작은 세균 속에 그 작은 효소 안에
몰리브데넘이. 근데 의외로 막 이런 걸 수도 있죠. 예. 세균은 몰리브데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사람이 인위적으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몰리브데넘 대신에 뭘로 대체를 하는 게 어떤 결정적인 열쇠다 이런 걸지도 모르죠. 뭐, 제가 이 분야 연구하는 뭐 이런 화학자는 아니라 가지고 아무 얘기나 던져가지고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네. 이게 되게 오래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여기서 좀 앞서 나갔으면 국내에서도 좋겠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벌써요? 예. 오늘 몇 가지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몰리브데넘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중에서도 네. 그렇게 몰리브데넘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효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그 술 먹으면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데하이드 계통의 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몸에 독소로 작용해가지고 이 숙취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간에서 분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숙취 때문에 고생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숙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효소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 알데하이드의 분해 파괴 이런 데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효소들 중에서 네. 몰리브데넘이 들어있는 알데하이드 산화 효소라는가 맞습니다. 알데하이드 산화 효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숙취 해결의 메인은 아니지만 약간 서브 정도 되는 그런 걸로 몰리브데넘 들어가 있는 효소가 사람 몸속에서 작용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네. 사람 몸속에 뭐 요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뭐 통풍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효소 중에서도 몰리브데넘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알게 모르게 몰리브데넘이 아주 미량 사용되는 곳들이 있어서 근데 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식품 먹으면 저절로 그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뭐 몰리브데넘이 부족해가지고 뭐 예.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기는 별로 없어요. 저런 거 먹으면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 몰리브데넘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아까 콩에 있는 콩에 들어있는 예. 뿌리혹 박테리아가 그치. 몰리브데넘이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질소를 빨아들여가지고 비료처럼 쓴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콩 같은데 몰리브데넘이 딴 데 비해서 좀 더 많이 들어있는 편이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고기류 이런 데 들어있고 아까 간에서 숙취 해소 이런 거 몰리브데넘 연결 고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동물 간 쪽에도 동물은 숙취 해소도 별로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동물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나 우리가 돼지 이런 게 간 요리를 사람한테 좀 먹지 사실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데. 네. 그렇지만 동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 알데하이드가 생겨가지고 몸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에 그런 걸 좀 분해하고 파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 요리에도 이 몰리브데넘이 좀 더 들어있는 편이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게 몰리브데넘이 난 특이하게 이상하게 몸에 몰리브데넘이 부족하대. 그것 때문에 나 몸이 좀 안 좋아졌대.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또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 아니면 몰리브데넘을 굳이 많이 먹자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부족할 때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그런 식품들이 몰리브데넘이 좀 많이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썬킴 선생님한테 알려드려야겠네요. 송킴 선생님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신가요? 좀 숙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소 오픈 타임 인식일표 42번째 원소 몰리브데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